짙은 녹음이 우거진 산자락 아래 검은 베레모의 심장부로 통하는 707 특수임무여단의 정무는 그 자체로 하나의 권위였다. 철저하게 통제되는 그곳의 공기는 언제나 날카로운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오늘 아침은 그 긴장감 속에 기묘한 나태함이 섞여 있었다. 위병소 근무를 서고 있던 발기훈 중사는 턱끈을 느슨하게 푼 채 지루함을 참지 못하고 껌을 질겅거렸다. 그의 전투복은 흠잡을 데 없이 다려져 있었지만 그 위에는 자부심이 아닌 오만함이 묻어났다. 그때 부대 입구로 평범한 흰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다. 박 중사는 찌푸린 미간으로 차를 훑어보았다. 값비싼 외제차도 군용 번호판을 단 지휘관 차량도 아니었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더욱 뜻밖이었다. 흰색 티셔츠에 청바지 머리를 질끈 묶은 화장기 없는 얼굴의 여성이었다. 그녀의 유일한 장신구는 손목에 찬 투박한 군용 시계뿐이었다. 박 중사는 귀찮다는 듯이 총을 고쳐 메고 천천히 걸어나갔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상급 부대원을 대하는 예의 따위는 없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차창을 툭툭 두드렸다. 아줌마 길 잘못 들었습니다. 여긴 민간인 놀러 오는 데가 아닙니다. 빨리 차 돌려서 나가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조롱과 무시가 가득했다. 운전석의 여성 강지원 대령은 말없이 차창을 내렸다. 그녀의 눈은 깊고 고요했으나 그 속에는 순간적인 불쾌감을 넘어선 날카로운 분석이 번뜩였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신분증과 전속 명령서를 꺼내 박 중사에게 건넸다. 707여단 예하사단 지휘관으로 오늘 부임한 강지원 대령이다. 게이트를 열어주길 바란다. 발기훈 중사는 서류를 받아들고는 코웃음을 쳤다. 그는 신분증 사진과 눈앞의 여성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대령 강지원, 이 여자가 그는 이 부대에서 5년을 복무했지만 이런 식으로 부임하는 지휘관은 본 적이 없었다. 아줌마, 장난칠 기분 아닙니다. 이게 진짜라고 믿으라는 겁니까? 어디서 이런 걸 위조해서 당장 차 빼지 않으면 군형법 위반으로 체포할 겁니다. 강지원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워졌다. 박 중사, 그 신분증은 위조가 아니다. 나는 분명히 내 신분을 밝혔고 전속 명령서를 제출했다. 즉시 상부에 보고하고 게이트를 개방하라. 이것은 명령이다. 그녀의 말투에는 장교 특유의 위엄이 서려 있었지만 박 중사는 오히려 더 기고만장해졌다. 명령 아줌마가 누군데 나한테 명령을 해. 내가 지금 바쁜 사람 붙잡고 장난치는 거 받아줄 시간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박 중사는 신분증을 그녀의 얼굴 앞유리에 던지듯 돌려주었다. 저기 옆에 차 대고 꼼짝 말고 기다리쇼. 신원 조회하는데 한참 걸릴 테니까. 아니 어쩌면 오늘 안에 확인이 안 될지도 모르지. 그는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며 그녀를 모욕할 생각이었다. 지원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차창을 올리고 시동을 껐다. 그리고 손목시계를 바라보았다. 오전 8시 50분. 그녀는 말없이 기다렸다. 분노에 차서 고함을 지르거나 어딘가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권력을 확인시키려는 초조함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이 상황을, 이 부대의 첫인상을 그리고 이 오만한 하사관의 태도를 조용히 관찰하고 분석할 뿐이었다. 발기훈 중사는 그런 지원의 침착한 모습이 오히려 더 거슬렸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위병소 동료에게 고갯짓을 했다. 봤냐? 요즘엔 별 희한한 아줌마들이 다 설치고 다닌다니까. 자기가 무슨 대령이래. 저런 여자가 사단장이면 내가 여단장이다 임마. 두 병사의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위병소 밖으로 새어나왔다. 정확히 10분이 흘렀다.
오전 9시 정각. 그때 멀리서부터 육중한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소리는 순식간에 거대해졌고 부대 상공을 뒤덮었다. 박 중사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검은색으로 도색된 UH-60 블랙호크 헬기 한 대가 부대 정문 바로 안쪽 연병장을 향해 고도를 낮추고 있었다. 젠장 저건. 박 중사는 당황했다. 예정에 없는 헬기 착륙이었다. 그것도 여단장 전용기였다. 그는 허둥지둥 껌을 뱉고 턱끈을 조이며 자세를 바로잡았다. 헬기가 강력한 하강풍을 일으키며 착륙하자 모래바람이 사방으로 휘몰아쳤다. 박 중사는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황급히 거수경례 자세를 취했다. 헬기의 측면 도어가 열리고 가장 먼저 전투화 한 족이 땅을 밟았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광인한 장교 전투화였다. 헬기에서 내린 사람은 박중사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다부진 체격의 여성 어깨에는 빛나는 별 하나 준장 계급장이 선명했다. 707 특수임무여단 전체를 지휘하는 여단장 이서연 준장이었다. 이서연 준장은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굳은 표정으로 정문 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허둥지둥 경례를 붙이는 박중사를 지나 그 옆에 굴욕적으로 세워져 있는 흰색 세단에 고정되었다. 이 준장은 부관에게 무언가를 짧게 지시하고는 망설임 없는 걸음으로 위병소를 향해 걸어왔다. 발기운 중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충성 여단장님 근무 중 이상. 그의 다급한 보고는 이서연 준장의 차가운 손짓에 의해 중단되었다. 이 준장은 박중사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지나쳐 곧장 강지원의 차로 다가갔다. 그 순간 강지원이 차에서 내려 이서연 준장을 향해 완벽하고 절도 있는 거수경례를 했다. 충성, 강지원 대령 2025년 11월 7일부로 예하 사단장 보직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지원의 목소리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민간인 복장과 완벽한 군인으로서의 태도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이서연 준장은 부드럽게 경례를 받았다. 강 대령 환영한다. 그런데 예정보다 10분이나 늦었군. 정문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나.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리빨 같은 위험이 담겨 있었다. 그제야 그녀는 박중사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강지원은 박중사를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신원 확인 절차에 약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여단장님, 그녀는 약간의 시간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두는 그것이 단순한 절차가 아니었음을 알았다. 신원 확인이라. 이 준장이 박중사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박중사는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박기훈 중사, 자네는 지금 자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나? 자네가 방금 아줌마라고 부르며 10분 동안이나 정문에 세워둔 저 사람이 자네가 속한 사단의 새로운 지휘관이다. 발기운 중사의 눈이 공포로 물들었다. 여단장님, 그것은 저는 오해가.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다. 그의 오만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비굴한 공포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아줌마가 아니라 자신을 즉결 처분할 수 있는 신임 사단장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서연 준장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모든 단어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오해, 내 부관이 위병소 무전 채널을 통해 모든 것을 똑똑히 들었다. 아줌마, 위조신분증. 오늘 안에 확인이 안 될지도 모른다. 이것이 707 특임여단이 새로운 지휘관을 맞이하는 방식인가? 이것이
대한민국의 최정예 부대라는 자부심인가. 박 중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서연 준장은 그를 지나쳐 부관을 불렀다. 당장 여단 전체에 비상경보를 발령하라. 모든 훈련을 중단하고 전 병력은 30분 내로 주둔지 내 연병장의 완전 군장으로 집결한다. 오늘부로 여단 전체의 군기 및 대비 태세에 대한 전면적인 감찰을 실시한다. 부관이 놀라 물었다. 여단장님 감찰은 누가 주관합니까? 이서연 준장은 연병장의 선 강지원을 향해 손짓했다. 감찰 책임자는 오늘부로 부임한 강지원 대령이다. 신임 사단장의 첫 번째 임무는 자신의 집을 청소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청소는 바로 이 썩어 빠진 정문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녀는 다시 지원을 바라보았다. 강대령. 707에 온 것을 환영한다. 이제 일을 시작하지. 여단 전체에 울려 퍼진 비상사일에는 검은 베레모의 심장부에 잠들어 있던 독사를 깨웠다. 30분 만에 연병장에 도열한 수천 명의 병력은 저마다 다른 표정으로 헬기 앞에 선 두 여성 지휘관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 명은 자신들의 절대 권력자인 이서연 준장,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방금 전 아줌마로 불린 정체를 알 수 없는 민간인 복장의 대령이었다. 발기훈 중사는 이미 헌병대에 의해 연병장 구석에 격리되어 있었고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강지원 대령은 이서연 준장과 함께 사열대 위에 섰다. 그녀는 더 이상 청바지 차림이 아니었다. 이 준장의 부관이 급히 가져온 여벌의 전투복으로 갈아입은 그녀는 조금 전의 평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완벽한 특수전 지휘관의 모습으로 서 있었다. 이서연 준장의 목소리가 연병장을 갈랐다. 오늘부로 강지원 대령이 예하 사단장으로 부임했다. 그리고 부임 첫날 우리는 707여단의 명예가 정문에서부터 짓밟히는 것을 목격했다. 신임 지휘관에 대한 모욕은 개인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707여단 전체의 기강 회의에 대한 명백한 증거다. 이 준장의 연설은 짧고 강력했다. 그녀는 감찰 계획을 선포하고 모든 병력의 절대적인 복종을 명령했다. 연설이 끝나고 병력이 해산하자 지원은 곧바로 여단 지휘통제실로 안내되었다. 그녀의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지휘통제실에는 여단의 핵심 참모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그들 대부분은 지원의 등장에 당혹감과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지만 유독 한 사람의 눈빛은 달랐다. 여단 부여단장이자 이 부대의 실질적인 터줏대감으로 불리는 문태규 대령이었다. 문태규 대령은 땅딸막하지만 다부진 체격에 악어처럼 무표정한 얼굴을 한 사내였다. 그는 지원이 회의실로 들어서는 순간에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삐딱하게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강 대령 환영합니다. 아주 인상적인 부임식이군요. 헬기까지 동원해서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환영의 의사 대신 노골적인 비아냥이 담겨 있었다. 강지원은 그의 무례함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회의 테이블 상석에 자신의 가방을 내려놓고 문대령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문대령, 이서연 준장님의 명에 따라 오늘부로 감찰을 시작한다. 지금 즉시 최근 3년간의 모든 훈련 일지물자 반출입 기록, 그리고 위병소 근무 규정 관련 서류 일체를 내 사무실로 가져오도록. 문태규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감찰이라. 강 대령 아직 부대 파악도 안 끝난 것 같은데 너무 서두르시는 거 아닙니까? 여긴 전방사단이 아닙니다. 707은 707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서류 작업은 나중에 천천히 하시고 일단은 환영 파티부터 즐기시죠. 그는 707만의 방식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다.
지원은 그의 말을 잘랐다. 내 방식은 서류부터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환영 파티는 모든 감찰이 끝난 후에 내가 직접 주관하겠다. 문대령이 해야 할 일은 내 지시에 따르는 것이다. 1시간 주겠다. 지원의 차가운 태도에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문태규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는 이 어린 여대령이 감히 자신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문태규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경례는 생략했다. 알겠습니다. 사단장님,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죠. 하지만 너무 깊이 파고들다 보면 다칠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그는 의미심장한 경고를 남기고 부하들을 이끌고 밖으로 나갔다. 지원은 그가 건드린 벌집이라는 단어를 속삭이는 것을 똑똑히 들었다. 지원은 자신의 사단장실로 돌아왔다.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노골적인 저항이었다. 문태규는 이 부대에서 오랫동안 막강한 권력을 누려온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발기훈 중사의 오만함은 바로 그 권력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지원은 창밖으로 아직도 완전 군장 차림으로 대기 중인 병력들을 내다보았다. 저들 중 몇 명이나 문태규의 사람일까? 얼마 지나지 않아 발기훈 중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렸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결과는 견책이었다. 신임 사단장을 모욕하고 부대 전체를 비상사태로 몰아넣은 대가치고는 터무니없이 가벼운 처벌이었다. 징계위원장은 다름 아닌 문태규 대령의 직속 부하였다. 지원은 보고서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명백한 메시지였다. 네가 아무리 사단장이라도 여단장의 총애를 받더라도 이 부대의 실권은 우리가 쥐고 있다. 더 이상 날뛰지 마라. 박 중사는 단순한 일탈 병사가 아니라 문태규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내세운 하수인에 불과했다. 그들은 지원을 시험하고 있었다. 그날 밤 지원의 사무실에는 불이 꺼지지 않았다. 문태규가 마지못해 던져준 서류들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대부분은 형식적인 내용뿐 중요한 정보는 교묘하게 숨겨져 있거나 누락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원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군 정보학교에서 암호 해독과 정보 분석을 최고 성적으로 수료한 엘리트였다. 그녀는 서류의 행간을 읽기 시작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훈련 일정표 뒤에 숨겨진 기묘한 공백기 유류 및 탄약 소모량의 비정상적인 급증, 그리고 특정 업체와의 독점적인 보급 계약서. 그녀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정문에서의 모욕은 단순한 군기문란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거대한 부패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지원은 문태규가 단순한 터줏대감이 아니라 이 부대를 좀먹는 거대한 암세포의 중심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건설했고 발기훈 중사 같은 이들은 그 왕국을 지키는 문지기들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왕국을 파괴하기 위해 헬기를 타고 날아온 불청객이었다. 지원은 책상 위에 인터폰을 들었다. 비서실인가? 지금 즉시 정보처의 이진우 소령을 내 사무실로 조용히 오라고 전해주게. 누구에게도 보고할 필요 없다. 이진우 소령, 그는 지원이 육군본부에서부터 눈여겨보았던 젊고 유능한 장교였다. 문태규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였다. 벌집을 건드린 이상 이제 벌들을 잡을 차례였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 사단장실의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명의 장교가 그림자처럼 들어섰다. 정보처 소속 이진우 소령이었다. 그는 30대 초반의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장교로 육사 수석 졸업이라는 타이틀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나서는 법이 없었다. 그는 문태규 대령의 라인에 속하지 않았기에 여단 내 핵심 보직에서는
밀려나 정보 분석이라는 한직에 머물러 있었다. 충성, 사단장님, 부르셨습니까? 이진우 소령은 강지원의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육군본부에서 가장 날카로운 전략가이자 불의를 참지 못하는 강직한 인물이라는 것을, 그녀가 707여단에 부임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이 부대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것을 직감했다. 강지원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그를 바라보았다. 이 소령 편히 앉게. 지금부터 우리가 나누는 대화는 자네와 나 단둘만 아는 것이다. 벽에도 귀가 있다는 말을 명심해야 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그녀는 이진우 소령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그의 충성심과 용기를 가늠했다. 이진우 소령은 긴장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말씀하십시오, 사단장님.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그는 말을 아꼈지만 그의 눈빛은 무엇이든 하겠다는 의지로 불타고 있었다. 이 썩어빠진 부대에 신물이 난 것은 그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원은 자신이 분석한 서류 몇 장을 그에게 내밀었다. 문태규 대령이 제출한 자료다. 겉보기엔 깨끗하지. 하지만 난 이 깨끗함 속에서 악취를 맡았다. 이 소령, 나는 자네의 분석력이 필요하다. 이 부대를 좀먹고 있는 암세포를 도려내는데 내 손이 되어줘야겠다. 이진우 소령은 서류를 훑어보았다. 그것은 유류관리 대장과 훈련 장비 손망실 보고서였다. 그는 단 몇 분 만에 지원이 표시해둔 이상한 숫자들의 패턴을 파악했다. 사단장님,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건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횡령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맞다.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 문태규는 꼬리를 잡히지 않을 만큼 교활하다. 나는 그를 보좌할 충성스러운 팀이 필요하다. 이 소령, 자네가 그 첫 번째 사람이다. 그리고 자네가 믿을 수 있는 사람 2명만 더 추천해주게. 군수처와 감찰실에서 문대령의 눈밖에 난 사람들로. 이진우 소령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머릿속에 2명의 얼굴이 떠올랐다. 군수처 보급과에 김민준 대위가 있습니다. 원리원칙을 고수하다가 문대령에게 밉보여 진급이 누락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감찰실의 박시연 중위 신참이지만 컴퓨터 활용 능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좋다. 지원은 즉각 결정을 내렸다. 오늘 밤 당장 그들을 내 사무실로 비밀리에 호출하게. 우리는 지금부터 유령이 되어 움직인다. 공식적인 감찰 라인은 문대령의 귀가 될 뿐이다. 우리의 작전명은 어둠 속의 빛이다. 그날 밤 지원의 사단장실은 비밀 작전 본부가 되었다. 이진우 소령, 김민준 대위, 박시연 중위. 3명의 젊은 장교들은 강지원이라는 구심점 아래 하나로 뭉쳤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상대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이것은 자신들의 군 생활, 어쩌면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위험한 임무였다. 그들은 문태규가 제출한 깨끗한 자료 대신 부대의 원본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박시연 중위의 해킹에 가까운 실력으로 방화벽을 우회하고 기록 보관소에 먼지 쌓인 서버를 뒤졌다. 김민준 대위는 자신의 군수 지식을 총동원해 숫자의 흐름을 추적했다. 가장 먼저 드러난 것은 유류 창고의 거대한 구멍이었다. 사단장님, 보십시오. 서류상으로는 매주 대규모 야외 기동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일자의 기상 데이터와 위성 사진을 교차 검증한 결과 그날은 폭우로 인해 모든 훈련이 취소되었습니다. 이진우 소령이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했다. 김민준 대위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유류는 정확히 훈련 소모량만큼 반출되었습니다.
이양이면 탱크 수십 대를 채울 수 있습니다. 이 기름이 공중으로 증발하지 않았다면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간 것입니다. 다음은 훈련 장비였다. 707여단은 최첨단 장비로 무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손망실 보고서는 상상을 초월했다. 특히 야간 투시경과 특수 통신 장비의 분실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박시연 중위가 모니터에 도표를 띄웠다. 더 이상한 것은 이 장비들을 교체 납품하는 업체가 항상 JM 테크라는 단 한 곳이라는 점입니다. 지원은 JM 테크라는 이름을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 업체를 추적해봐. 지원의 명령에 박중위가 즉시 기업 등기부등본을 조회했다. 대표이사의 이름은 문상철, 문태규 대령의 친동생이었다. 회의실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다. 그들은 거대한 뱀의 꼬리를 잡은 것이었다. 하지만 문태규 대령 역시 만만치 않았다. 그는 지원의 사무실 불이 매일 밤늦게까지 꺼지지 않는 것을 보고받고 있었다. 그는 지원이 무언가를 파헤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즉각 반격에 나섰다. 우선 지원에게 불필요한 보고와 회의를 연달아 소집하며 그녀의 시간을 빼앗기 시작했다. 강 사단장, 이번 주 주말에 있을 군단장님 방문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의전 계획서를 내일까지 3번은 다시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하세요. 문태규는 지휘 통제실에서 일부러 모든 참모가 듣도록 큰 소리로 지원을 압박했다. 그는 지원을 서류 작업에나 유능한 여자 장교로 프레임 씌우려 했다. 동시에 부대 내에는 교묘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신임 사단장이 의욕만 앞서서 부대 전체를 들쑤시고 다닌다. 전투 훈련은 뒷전이고 서류만 파헤친다는 식의 이야기였다. 지원의 비밀 팀원들에게도 압박이 가해졌다. 이진우 소령은 갑작스러운 야간 당직 근무에 투입되었고 김민준 대위는 창고 재고 조사라는 명목으로 경무에 시달렸다. 체스파는 팽팽해졌다. 지원과 그녀의 팀은 이제 낮에는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고 밤에는 비밀리에 만나 증거를 맞춰 나갔다. 그들의 비밀 회의 장소는 사단장실에서 부대 내 버려진 낡은 탄약고로 옮겨졌다. 습하고 추운 그곳에서 그들은 문태규라는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릴 작은 균열을 찾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박시연 중위가 식은땀을 흘리며 보고했다. 사단장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접근하던 군수 데이터베이스의 접근 권한이 갑자기 특급 비밀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부여단장 문태규 대령의 직권 명령입니다. 지원의 눈이 가늘어졌다. 문태규가 눈치챈 것이다. 그는 단순한 방어를 넘어 이제 적극적으로 함정을 파고 있었다. 그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우리가 무엇을 찾는지 정확히 알고 있군. 지원은 탄약고의 차가운 벽에 기대어 섰다. 이제 더 이상 숨어서 파헤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는 우리가 접근할 때마다 문을 걸어 잠글 거야. 그렇다면 지원의 눈빛이 결의로 빛났다. 그가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오도록 만들어야지. 덫을 놓을 시간이다, 이소령. 그녀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단서들을 하나로 꿰뚫어 볼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일주일 후 707여단의 종합사격훈련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화약 냄새 대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지원 대령이 지휘하는 사단의 첫 번째 실탄 사격 훈련이 예정된 날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다. 서류 작업에나 유능한 여자 사단장이라는 소문을 잠재우고 실전 지휘관으로서의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시험대였다. 사열대위 문태규 대령은 팔짱을 낀 채 여유로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는 이서연 준장에게 사단장 부임 축하 겸 실력 검증 차원에서
제가 직접 훈련을 참관하겠습니다. 라고 자청했다. 그의 눈빛은 훈련장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곤경에 빠질 지원의 모습을 기다리고 있었다. 강지원은 훈련 시작 전 방탄 헬멧을 고쳤으며 자신의 부대원들을 점검했다. 그녀의 비밀팀인 이진우 소령과 김민준 대위가 그녀의 곁을 지켰다. 김 대위는 어젯밤까지 모든 보급품을 2중 3중으로 확인했다. 사단장님, 어젯밤 제가 직접 탄약고를 확인했습니다. 실탄 분배 문제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실려 있었다. 좋다. 지원은 짧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문태규가 너무 조용했다.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막은 이후 그는 마치 지원의 조사를 잊은 듯이 행동했다. 하지만 지원은 그것이 폭풍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분명 이 훈련장에 무언가 덫을 놓았을 것이다. 훈련 개시 지원의 명령이 스피커를 통해 훈련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첫 번째 분대가 신속하게 기동하며 엄폐물 뒤에 자리를 잡았다. 자동화된 표적이 기릭 소리를 내며 사격장 곳곳에서 솟아올랐다. 표적 확인 사격 개시 분대장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이어져야 할 타타타탕 하는 격렬한 총성 대신 훈련장을 채운 것은 퍽퍽 틱틱 하는 맥 빠진 소리였다. 병사들의 K 소총이 격렬하게 요동쳤지만 총구에서는 화염 대신 희미한 연기만 뿜어져 나왔다. 표적은 단 하나도 쓰러지지 않았다. 뭐야, 총이, 탄이, 공포탄입니다. 한 병사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무전망을 타고 지휘소까지 전해졌다. 실탄이 지급되어야 할 탄창에 훈련용 공포탄이 채워져 있었던 것이다. 병사들은 당황했고 훈련은 시작과 동시에 완전히 마비되었다. 사열대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문태규 대령이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연민을 가장한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런, 강 사단장, 이게 도대체 무슨 망신입니까? 707 특이몇 아니, 실탄과 공포탄도 구분 못하는 부대였던가요? 이러고도 적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는 이서연 준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여단장님,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임 지휘관의 기강회의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당장 훈련을 중지시키고 지휘관을 문책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노골적으로 지원의 자격을 문제 삼고 있었다. 모든 시선이 강지원에게 쏠렸다. 그녀는 참모들의 당혹스러운 표정과 병사들의 혼란스러운 움직임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나 당황 대신 얼음장 같은 냉정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문태규가 준비한 경고 사격임을 깨달았다. 그는 지원이 파헤치던 군수 라인을 이용해 그녀의 지휘권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혔다. 지원은 마이크를 잡았다. 전 부대 사격 즉시 중지하던 동작 모두 멈춘다. 그녀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훈련장을 장악했다. 모든 병력은 지급받은 탄약을 그 자리에 내려놓고 5미터 뒤로 물러선다. 김민준 대위, 예 사단장님, 김 대위가 사색이 된 얼굴로 달려왔다. 너는 즉시 보급조를 이끌고 모든 탄약함을 회수한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플랜 B를 실행한다. 지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김 대위에게는 천둥처럼 들렸다. 플랜 B, 문태규의 미간이 순간적으로 찌푸려졌다. 지원은 김 대위를 돌아보며 조용히 말했다. 문 대령이 우리 물자 목록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그가 탄약을 건드릴 것이라 예상했다.
자네가 어젯밤 확인한 탄약고는 미끼였어. 진짜 실탄은 내가 따로 확보해 두었다. 지원은 문태규의 감시를 피해 자신의 직권으로 육군 본부에서 직접 비상 전투 예비탄 일부를 이관받아 훈련장 인근의 비밀 창고에 보관해 두었던 것이다. 그녀는 문태규의 방해 공작을 한 수 앞서 읽고 있었다. 김대위는 그제야 지원의 의도를 깨닫고 경악과 감탄이 뒤섞인 표정으로 경례를 붙였다. 즉시 실행하겠습니다. 불과 10분 만에 상황은 반전되었다. 보급조가 훈련장으로 새로운 탄약함을 실어 날랐다. 전 부대 플랜 B 탄약으로 재보급 실시 훈련은 중단 없이 속행한다. 지원의 명령에 병사들은 혼란에서 벗어나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의 눈에는 신임 사단장에 대한 놀라움과 새로운 신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문태규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함정이 지원의 손바닥 안에서 무력화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분노는 사열대를 떠나는 지원의 뒷모습에 서늘하게 꽂혔다. 지원은 사열대를 내려와 직접 사선으로 걸어갔다. 사단장이 직접 지휘한다. 2분대 전방 300m, 고지 기관총, 진지 제압, 3분대 좌측으로 우회 측면 어모. 그녀는 더 이상 지휘소의 모니터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현장에서 병사들과 함께 호흡하며 전장을 지휘했다. 타타타타탕. 이번에는 진짜 총성이 훈련장을 뒤흔들었다. 지원의 정확한 지휘 아래 병사들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움직였다. 표적들이 정확하게 격파되었고 훈련은 완벽한 성공으로 마무리되었다. 병사들은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자신들의 사단장을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훈련이 끝난 후 부대로 복귀하는 길. 병사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이야기가 퍼져나가고 있었다. 봤어, 사단장님, 완전 전쟁 영웅이 따로 없더라. 문 대령 면전에서 가짜 탄약을 진짜로 바꿔치기 하다니. 보통 배짱이 아니야. 지원을 향한 의심은 감탄으로 바뀌어 있었다. 하지만 문태규의 반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가 준비한 경고 사격은 두 발째가 남아 있었다. 그날 저녁 부대 내 익명 게시판과 병사들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악의적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오늘 훈련 사실은 신임 사단장이 실탄과 공포탄을 혼동해서 벌어진 참사였다. 자기 실수를 덮으려고 애꿎은 보급계 간부들만 족치고 있다. 여자가 지휘관이니 부대가 이 모양이다. 이러다 진짜 전쟁 나면 다 죽는다. 그 글들은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며 지원의 리더십에 흠집을 냈다. 그날 밤 지원의 사무실에 모인 비밀팀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박시연 중위가 침통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사단장님, 여론전이 시작됐습니다. IP를 추적해봤지만 전부 부대 밖 PC방을 이용했습니다. 문 대령의 지시 틀림없습니다. 이진우 소령이 주먹을 쥐었다. 그는 사단장님을 고립시키려 합니다. 병사들과 간부들 사이를 이간질해서 사단장님의 손발을 묶으려는 속셈입니다. 강지원은 창밖의 어두운 연병장을 바라보았다. 훈련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보이지 않는 적에게 포위당하고 있었다. 문태규는 오늘 두 가지를 보여주었다. 하나는 자신이 부대의 물리적인 시스템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여론 조작을 통해 지원의 명예를 실추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이소령, 지원이 입을 열었다. 자네 말이 맞아. 이건 경고 사격이야. 내가 물러서지 않으면 다음번엔 실탄이 날아올 거라는 협박이지.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눈은 분노가 아닌 차가운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그는 내가 두려움에 떨며 조사를 중단하길 바라고 있어. 하지만 그는 큰 실수를 했어.
지원은 책상 위에 놓인 불량 공포탄 한 발을 집어들었다. 그는 나에게 경고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죄를 자백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감히 707의 병사들을 자신의 더러운 게임에 이용했다. 이건 더 이상 부패와의 전쟁이 아니다. 이건 내 부하들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다. 강지원을 향한 음해성 소문은 전술 차량의 배기가스처럼 빠르고 독하게 707여단 전체로 퍼져나갔다. 병사들은 식당에서 수군거렸고 일부 간부들은 복도에서 지원과 마주치는 것조차 노골적으로 피했다. 문태규 대령이 던진 불신이라는 독은 부대의 신경망을 타고 서서히 퍼지며 지원을 고립시키고 있었다. 그녀의 비밀팀조차 압박을 느끼기는 마찬가지였다. 사단장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진우 소령이 한밤중에 비밀 타냐고 회의에서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병사들 사이에서 사단장님의 지휘 자격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 대령이 의도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김민준 대위가 뒤를 이었다. 물자 접근은 이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실탄 사격 훈련 이후 문 대령이 보안 강화를 명목으로 모든 창고의 출입 절차를 극도로 까다롭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결재 없이는 바늘 하나 반출할 수 없습니다. 문태규는 자신의 성벽을 더욱 두껍게 쌓아 올리고 있었다. 박시연 중위는 데이터를 분석하며 말했다. 그가 우리를 가둔 겁니다. 우리는 성벽 밖에서 맴돌고 그는 안에서 모든 증거를 유유히 인멸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려 할 때마다 그는 방화벽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지만 좌절감이 역력했다. 강지원은 차가운 탄약고 벽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그녀는 문태규의 전략을 인정해야 했다. 그는 부대의 물리적 심리적 통제권을 모두 쥐고 있었다. 그가 내부의 모든 보고 라인을 통제하고 있다. 내가 여기서 증거를 찾아낸들 그 보고서는 문 대령의 책상에서 가장 먼저 찢겨 나갈 것이다. 그녀는 눈을 떴다. 성벽을 부술 수 없다면 성벽을 무의미하게 만들면 된다. 지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결연했다. 우리는 문태규가 통제할 수 없는 그보다 더 상위의 채널이 필요하다. 우리는 우리만의 방화벽을 구축해야 한다.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을 기록하고 감시할 시스템 말이다. 하지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소령이 물었다. 여단 내의 모든 시스템은 문 대령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지원은 희미하게 웃었다. 그래서 우리는 여단 박의 힘을 이용할 것이다. 이서연 여단장님을 통해서 다음 날 아침 지원은 이서연 준장의 집무실을 단독으로 찾았다. 이 준장은 사격 훈련의 전말과 그 이후에 악의적인 소문들에 대해 이미 보고받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강대령, 문대령의 저항이 생각보다 거세군. 그가 부대 전체를 인질로 잡고 잔해를 흔들고 있어. 지원은 망설임 없이 본론으로 들어갔다. 여단장님, 이것은 단순한 저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란에 가까운 지휘권 무력화 시도입니다. 실탄 교체 사건은 그들이 우리 군수 시스템의 심장부를 장악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저는 이대로는 부대의 전투 준비 태세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이 준장의 책상으로 한 걸음 다가갔다. 저는 여단장님께 작전을 하나 제안하려 합니다. 곧 있을 군단 정기 감사가 아닙니다. 그들이 대비할 시간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지금 여단장님의 직권으로 사전 통보 없는 불시 전투 준비 태세 점검을 발령해 주십시오. 이서연 준장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불시 점검이라. 명분은 지원은 막힘없이 대답했다. 명분은 실탄 교체 사건 그 자체입니다.
우리 부대의 핵심 보급망에 심각한 보안 누수가 발생했다. 적의 소행일 수도 혹은 내부의 배신자일 수도 있다. 따라서 현 시간부로 모든 물자의 이동을 동결하고 전면적인 재고 실사와 보안 감사를 실시한다. 지원은 자신의 핵심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이 점검의 핵심은 방화벽입니다. 감사의 전 과정을 기록할 독립적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단장님께 여단 서버와는 완전히 분리된 여단장님 직속의 임시 감사 서버 구축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팀의 책임자로 저를 임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문태규의 손발을 완전히 묶어버리는 초강수였다. 이서연 준장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부임 첫날 정문에서 모욕당하던 지원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모욕이 거대한 부패의 빙산의 일각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결단을 내렸다. 좋다 강대령. 자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이 준장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작전명은 아이언월철의 장벽이다. 오늘 자정부로 여단 전체의 물자 이동을 전면 동결한다. 그리고 여단장 직속으로 아이언월 TF를 구성하며 그 팀장은 강지원 대령이 맡는다. 그녀는 인터폰을 들었다. 비서실장, 지금 즉시 부여단장을 포함한 전 참모를 긴급 소집하도록 10분 내로. 문태규는 자신이 던진 경고 사격이 자신을 겨냥한 대포가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긴급 지휘관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 같았다. 문태규 대령은 팔짱을 낀 채 이 상황이 또 지원의 과잉 반응일 것이라 치부하며 지루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서연 준장이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폭탄을 터뜨렸다. 현 시간부로 여단 전체의 아이언월 작전을 발령한다. 준장은 실탄 교체 사건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는 부대 보안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모든 군수 창고 및 보급망을 자정부로 전면 동결한다. 강지원 대령을 팀장으로 하는 TF가 모든 재고와 전산 기록을 재조사할 것이다. 문태규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다. 여단장님 그럴 필요까지야. 그건 단순한 근무기강 회의였습니다. 이렇게 부대 전체를 세우는 것은 과도한 조치입니다. 더구나 강대령은 아직 부대 실정에. 이서연 준장이 그의 말을 잘랐다. 과도한가 문대령. 그녀의 차가운 시선이 문태규를 꿰뚫었다. 자네는 사격장에서 벌어진 일을 단순한 기강 회의로 치부하는가? 그렇다면 자네의 안보 의식이 더 문제로군. 강대령은 이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이자 가장 객관적으로 문제를 파악할 적임자다. 그녀는 문태규에게 다른 임무를 부여했다. 문대령은 이 중요한 시기에 부대의 외곽 경계 태세를 책임지도록 아이언월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그 어떤 외부의 위협도 용납하지 않겠다. 이것은 명령이다. 문태규는 자신의 심장부인 창고에서 완벽하게 분리되었다. 그는 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날 밤 자정. 강지원 대령은 헌병대의 호위를 받으며 707여단의 중앙 군수 창고 앞에 섰다. 그녀의 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김민준 대위는 헌병들과 함께 모든 창고의 출입문을 봉인하고 이중 자물쇠를 채웠다. 이제 이 문은 이서연 준장과 강지원 대령의 동시허가 없이는 열 수 없었다. 동시에 박시연 중위는 이진우 소령과 함께 중앙 서버실에 있었다. 박중희 시작해. 지원의 무전 지시에 박중희가 준비해온 독립 서버를 여단주 전산망의 미러 포트에 연결했다. 이것이 바로 방화벽이었다. 사단장님, 아이언월 시스템 활성화됐습니다.
박중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이 순간부터 군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모든 로그, 모든 파일 수정 시도, 심지어 단순 조회 기록까지 실시간으로 우리 서버에 복제됩니다. 그들이 무엇을 지우려 하든 그 지우려는 행위 자체가 증거로 남게 됩니다. 문태경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그는 창고 관리관으로부터 모든 문이 봉인되었다는 다급한 보고를 받았다. 그는 본능적인 위험을 감지했다. 강지원 독사 같은 년. 그는 자신의 컴퓨터를 켰다. 일단 서버에 접속해 가장 치명적인 JM 테크 관련 납품 기록부터 삭제해야 했다. 그가 자신의 관리자 아이디로 서버에 접속하고 파일 삭제 명령을 입력하는 순간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비밀 서버실에서 박시연 중위의 모니터가 붉게 번쩍였다. 사단장님 잡았습니다. 문태규 대령 본인 아이디입니다. 지금 JM 테크 관련 기록을 대량으로 삭제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 강지원의 입가에 얼음 같은 미소가 번졌다. 그대로 둬 박중희. 절대 막지 마. 그는 지금 증거를 인멸하는 게 아니야. 우리에게 완벽한 자백서를 제출하고 있는 거니까. 아이언월이 아주 훌륭하게 작동하고 있군. 문태규는 자신이 친 덫에 자신이 걸려들고 있었다. 아이언월 작전이 발동된 지 72시간이 흘렀다. 문태규 대령은 자신의 사무실에 갇힌 맹수처럼 초조하게 서성였다. 그의 손이 닿던 모든 군수 창고는 강지원의 헌병들에 의해 굳게 봉인되었다. 그가 급하게 삭제하려 했던 전산 기록들은 시스템 점검이라는 명목하에 접근 자체가 차단되었다. 그는 강지원이 그 봉인된 창고 안에서 그리고 그 차단된 서버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자신을 겨냥한 칼날을 벼리는 행위임은 분명히 직감했다. 그는 이대로 앉아서 당할 수 없었다. 강지원이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면 자신도 반격할 카드를 만들어야 했다. 그는 자신이 심어둔 가장 깊은 곳의 하수인 군수처 행정관인 김 상사를 비밀리에 호출했다. 강지원이 내 기록을 파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강지원의 기록을 만들어야 한다. 문태규의 눈이 번뜩였다. 그의 계획은 치밀하고도 악랄했다. 그는 강지원이 아이언월 작전을 이용해 자신의 비리를 덮으려 했다는 시나리오를 구상했다. 김 상사는 밤을 새워 강지원의 개인 컴퓨터에 원격으로 접속한 것처럼 보이는 가짜 접속 로그를 생성했다. 마치 강지원이 JM 테크의 경쟁사인 다른 민간업체와 비밀리에 접촉한 것처럼 꾸민 이메일 흔적도 조작해 심어두었다. 문태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물리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그는 자신이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사용했던 대포폰 하나를 꺼내들었다. 그리고 부임 첫날 그를 격노하게 했던 바로 그 인물 박기훈 중사를 떠올렸다. 박 중사는 견책이라는 가벼운 징계 뒤 문대령의 비호 아래 근신 중이었다. 문태규는 박 중사에게 마지막 충성을 시험할 기회를 주었다. 그날 밤 부대 전체가 잠든 시각. 박기훈 중사는 문태규에게서 받은 대포폰을 들고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는 강지원이 임시 숙소로 사용하는 BOQ 독신 장교 숙소 근처에 잠복했다. 그리고 지원이 다음날 아침 훈련을 위해 탑승할 것이 분명한 사단장 전용 지휘 차량의 운전석 및 깊숙한 곳에 그 대포폰을 교묘하게 숨겼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다음날 아침 707여단 지휘 통제실에는 이서연 준장뿐만 아니라 육군본부에서 파견된 감찰관과 그의 팀까지 배석해 있었다. 아이언월 작전의 중간보고 회의였다. 강지원이 보고를 위해 막 입을 열려는 순간
문태규 대령이 손을 들고 일어섰다. 여단장님, 그리고 감찰관님이 보고를 듣기 전에 제가 먼저 보고할 긴급한 안보 위협 사항이 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이서연 준장은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지만 감찰팀 앞이라 그의 발언을 막을 수 없었다. 말해보게, 문대령. 문태규는 승리를 직감한 표정으로 준비한 서류를 스크린에 띄웠다. 그것은 그가 조작한 강지원의 가짜 접속 로그와 이메일 내역이었다. 충격적이게도 아이언 월 작전을 주도하고 있는 강지원 대령 본인이 외부 민간 업체와 불법적으로 내통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술렁였다. 이것은 강 대령이 JM테크의 경쟁사와 결탁하고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 정황입니다. 그녀가 아이언 월을 발동한 것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함이 아니라 증거를 인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문태규는 쐐기를 박았다. 그리고 어젯밤 저는 그녀가 해당 업체와 통화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포폰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지금 즉시 헌병을 동원해 강 대령의 지휘 차량을 수색해 주십시오.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는 강지원을 향해 경멸의 시선을 보냈다. 완벽한 함정이었다. 강지원은 이 모든 비난이 쏟아지는 동안 미동도 없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분노도 당황도 아닌 마치 지루한 연극을 보는 듯한 차가움 뿐이었다. 문태규가 모든 말을 마치자 지원은 천천히 이서연 준장과 감찰관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문 대령님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소설이군요. 그녀는 자신의 USB를 회의실 시스템에 연결했다. 그렇다면 이제 진실을 볼 시간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비밀 팀원이었던 박시연 중위에게 눈짓했다. 박중위, 아이언 월 서버 로그 1번 파일을 재생해주게. 스크린이 바뀌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문태규 대령의 사무실 컴퓨터 화면이었다. 화면 속에서 문태규의 마우스 커서가 다급하게 움직이며 JM 테크 납품 기록 폴더를 선택하고 Shift 파스 딜릿 키를 누르는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것은 아이언 월이 활성화된 직후 문 대령님이 본인의 컴퓨터에서 직접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한 영상입니다. 문태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저건 조작이다. 내년이 날 함정에 빠뜨린 거야. 그가 고함을 질렀다. 강지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다음 파일로 넘어갔다. 조작이라고 하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이번 파일 가짜 로그 생성 기록을 보시죠. 스크린에는 문태규가 김 상사에게 메신저로 강지원 로그를 만들라고 지시하는 대화 내용과 김 상사의 컴퓨터에서 조작된 파일이 생성되는 과정이 타임스탬프와 함께 기록되어 있었다. 문태규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의 완벽한 함정은 강지원의 방화벽 서버에 의해 처음부터 끝까지 생중계되고 있었던 것이다. 강지원은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그리고 문 대령님이 말씀하신 그 대포폰 말입니다. 그녀가 3번 파일을 재생했다. 화면에는 어젯밤 자정부대 지휘 차량 주차장의 CCTV 영상이 나타났다. 발기훈 중사가 주위를 살피며 강지원의 차량에 몰래 접근해 무언가를 씹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문 대령. 당신은 부패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부하를 사주해 상관을 모함하고 군 감찰 시스템 전체를 기만하려 했습니다. 강지원은 문태규의 눈을 똑바로 꿰뚫었다. 이것이 당신이 말한 707만의 방식입니까? 당신의 함정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너무 오만했을 뿐입니다. 문태규 대령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에서는 모든 핏기가 사라져 있었다.
그는 자신이 사냥꾼인 줄 알았으나 처음부터 강지원이라는 거미의 그물에 걸려든 사냥감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서연 준장이 차갑게 일어섰다. 그녀는 육군본부 감찰관을 바라보았다. 감찰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서연 준장이 지휘통제실 문을 향해 명령했다. 헌병대, 당장 회의실로 들어오게. 문이 열리고 중무장한 헌병들이 들어섰다. 문태규 대령, 김상사, 그리고 발기훈 중사를 군 형법상 직권, 남용, 군수품 횡령, 증거 인멸 및 상관 모함 혐의로 현 시간부로 즉시 체포한다. 육중한 헌병들의 전투화가 지휘통제실에 대리석 바닥을 울렸다. 문태규 대령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스크린에 재생되는 자신의 범죄 증거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완벽한 함정이라 자부했던 모든 계략이 실제로는 강지원이 쳐놓은 거대한 방화벽 서버에 실시간으로 기록되는 자백 영상에 불과했다. 그의 오만함이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헌병 2명이 문태규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아 일으켰다. 그는 그제야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발악했다. 이건 와, 이건 모함이야, 강지원 내년이. 하지만 그의 절규는 이서연 준장의 차가운 명령에 묻혔다. 즉시 연행해 707여단의 명예를 더럽힌 죄군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다. 육군본부 감찰관은 굳은 표정으로 강지원에게 다가와 조용히 경례를 붙였다. 강대령 군 전체를 대신해 감사드립니다. 대령의 용기와 치밀함이 군의 근간을 바로잡았습니다. 이 사건은 육군본부 직속 수사로 전환되며 관련자 전원을 발본색권할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경의가 담겨 있었다. 문태규가 끌려나가자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남은 참모들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들 중 일부는 문 대령의 부패를 알면서도 묵인했거나 소극적으로 동조했던 이들이었다. 강지원의 냉철한 시선이 그들을 훑자 그들은 마치 자신들의 죄가 발가벗겨지는 듯한 치욕을 느꼈다. 발기운 중사와 김상사 역시 헌병들에게 끌려나갔다. 박 중사는 마지막 순간 사열대 앞에 선 강지원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아줌마라고 불렀던 그 여성이 자신과 자신이 믿었던 거대한 권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공포에 질려 고개를 떨궜다. 그의 군 생활은 그렇게 끝났다. 1시간 뒤 707여단 연병장은 다시 한번 전 병력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부임 첫날의 그 혼란스러운 분위기와는 질적으로 달랐다. 모든 병사의 얼굴에는 충격과 불신 그리고 동시에 묘한 안도감이 교차했다. 부대를 좀먹던 거대한 종양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이었다. 이서연 준장이 강지원 대령과 함께 사열대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여단 전체에 울려 퍼졌다. 장병 여러분, 오늘 707여단은 가장 치욕스러운 날을 맞이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새롭게 태어나는 첫날이기도 하다. 병사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문태규 대령을 비롯한 일부 부패한 군인들은 국가가 부여한 권한을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했다. 그들은 여러분의 땀과 노력을 배신하고 전우의 안전을 위협했으며 707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다. 이 준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분노가 실려 있었다. 그녀는 어떤 것도 숨기지 않았다. 나는 오늘 이 사태의 모든 책임을 통감하며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707의 진정한 자부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썩은 권력에 기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연병장을 꿰뚫어보며 외쳤다. 그것은 불의를 목격했을 때 침묵하지 않는 용기이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정직함이다. 이 모든 부패의 시작은
첫날 정문에서 벌어진 작은 기강회의를 묵인한 것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원칙이 무너진 곳에 부패가 싹 튼다. 우리는 오늘 그 교훈을 뼈에 새겨야 한다. 신임 강지원 사단장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암세포를 인지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이서연 준장은 강지원을 향해 돌아섰다. 강 대령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었다. 단순히 지휘관을 모욕한 병사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욕을 가능하게 한 부대의 썩은 뿌리를 뽑아내는 것이 진정한 교훈임을 증명했다. 이제 강 대령의 지휘 아래 707여단은 무너진 규율을 바로 세우고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을 것이다. 이것이 나의 명령이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연병장에서는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노래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새로운 지휘관에 대한 복종의 맹세이자 부패한 과거와의 결별을 선언하는 함성이었다. 강지원은 말없이 그들 앞에 서서 경례로 답했다. 병사들이 해산하며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은 경외감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지원을 굴러온 돌이나 여자 지휘관으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부패한 골리앗을 쓰러뜨린 707의 새로운 희망이자 진정한 지휘관이었다. 그들의 신뢰를 얻는 순간이었다. 지원은 자신의 사단장실로 돌아왔다. 사무실에는 이제 비밀팀이 아닌 그녀의 공식적인 핵심 참모가 된 이진우 소령, 김민준 대위, 박시연 중위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며칠 밤을 샌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문태규는 체포되었다. 지원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그의 잔당들이 여전히 부대 곳곳에 남아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그가 망가뜨린 시스템과 병사들의 사기를 복구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임무다. 그녀는 책상 위의 서류를 가리켰다. 그것은 감찰 서류가 아니었다. 새로운 종합 전술 훈련 계획서였다. 이소령 자네는 즉시 인사 시스템을 재검토하게, 문대령 라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진급이 누락되거나 한직으로 밀려난 유능한 인재들을 모두 찾아내 원위치시켜라. 707은 그들의 능력이 필요하다. 김대위. 자네의 임무가 가장 막중하다. JM테크와의 모든 계약을 파기하고 군수 보급 시스템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구축한다. 단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절차는 100%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박중위가 구축한 감시 시스템을 활용하게. 박중위, 자네는 아이언 월 시스템을 여단 전체의 공식적인 상시, 감사 시스템으로 확장 개편한다. 다시는 지휘관의 눈과 귀가 가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게. 모든 기록은 여단장님께 직보된다. 그리고 모두들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지원이 창밖의 훈련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의 본부는 서류 작업이 아니다. 전투다. 문태규가 망가뜨린 것은 돈과 물자뿐만이 아니라 707의 실전 감각이기도 하다. 당장 내일 새벽부터 여단 창설 이래 가장 혹독한 지옥주 훈련을 시작한다. 병사들에게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가르칠 것이다. 알겠습니다. 사단장님, 3명의 장교는 그 어느 때보다 우렁찬 목소리로 경례를 붙였다. 그들의 가슴은 뜨거워졌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군인이 된 이유였고 강지원이라는 지휘관을 따르는 이유였다. 부패의 악취가 사라진 사무실은 오직 임무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찼다. 몇 주가 흘렀다. 707여단은 문자 그대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새벽을 가르는 병사들의 함성 소리에는 패기가 넘쳤고 훈련장에서 울리는 총성은 단 한 발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다. 강지원 대령은 가장 먼저 훈련장에 나와 가장 늦게 퇴근하며
자신의 병사들과 똑같이 흙바닥을 굴렀다. 그녀는 더 이상 서류에 파묻힌 지휘관이 아니었다. 그녀는 직접 K 소총을 들고 사격 자세를 교정해 주었고 30kg 군장을 메고 병사들보다 앞서서 산악 구보를 이끌었다. 그녀의 강인함과 전문성 앞에서 여군이라는 편견은 존재할 수 없었다. 그녀는 오직 지휘관이었다. 문태규 라인이라는 이유로 좌천되었던 유능한 부사관들이 속속 복귀했다. 그들은 강지원의 개혁에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 해이해졌던 부대 기강을 밑바닥부터 다시 잡아나갔다. 이진우 소령은 밤낮 없이 그들을 면담하며 부대의 혈관을 새로 뚫었다. 김민준 대위는 군소 시스템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다. 모든 보급 절차는 박시연 중위가 만든 투명한 시스템을 통해 공개되었다. JM 테크 같은 부패한 업체가 발붙일 곳은 사라졌다. 병사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장비와 먹는 음식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 보급된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지원은 육군본부 회의 참석을 위해 다시 자신의 흰색 세단을 몰고 정문으로 향했다. 그녀가 부임 첫날 그 굴욕적인 순간을 맞이했던 바로 그 장소였다. 차가 위병소 앞에 멈추자 새로운 근무자가 쟁걸음으로 달려나왔다. 충성했대 보이는 얼굴의 신임 하사였지만 그의 목소리와 경례 각도는 완벽했다. 그는 강지원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다시 한번 경례를 붙였다. 사단장님 근무 중 이상 없습니다. 안전하게 다녀오십시오. 그의 눈에는 존경심과 건강한 긴장이 어려 있었다. 지원은 차창을 내리고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경례를 받았다. 수고한다. 차가 부대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며 그녀는 100m로 멀어지는 위병소를 바라보았다. 그날 한 병사의 오만함으로 시작된 거대한 폭풍은 707여 단의 가장 깊은 뿌리까지 썩어 있던 고름을 짜내고 새살을 돋게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아줌마로 불리지 않았다. 그녀는 707 특수임무여단의 새로운 심장이자 살아있는 전설이 되어 있었다. 진정한 검은 베레모의 정신이 복원된 것이다. 707여단의 진정한 새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